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각 5억 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8억 원과 10억 원으로 높여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정부 여당은 50%인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 1월 평당 3,996만 원으로 반년 만에 4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직방위 국토교통부의 1월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당 매매 가격은 서초구가 12.6% 떨어졌고 강북구, 관악구 등이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거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인텔을 설계와 제조 두 개로 나누어서 제조는 대만의 TSMC, 설계는 브로드컴에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적자와 기술 부족으로 독자 생존이 어려운 인텔을 팔아서 미국 반도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포석인데요. TSMC가 미국 인텔 공장을 인수하려면 엔지니어 등 수많은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1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 8천 명 줄었습니다.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어중간한 취업 상태까지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16%를 넘었습니다. 대학문을 나서도 갈 곳 없는 청년들, 왜 상황이 더 나빠지는지 해법은 없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일각에선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죠.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 현장에서 일손이 달리기 때문인데요.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생산 현장은 일손이 달리는 미스매치가 심각합니다. 청년층 취업 한파,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과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호 성공회대 국제학부 초빙 교수, 김종진 유니온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층 고용 한파 심각하다는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지난 1월 전체 취업자는 늘었는데 청년층은 대폭 감소했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한지. 이상호 교수님, 1월 취업 청년층 한파가 어느 정도나 지금 심각한 거예요? 네. 얼마 전 통계청이 이제 1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예. 다양스러운 이야기. 전체 취업자 수는 13만 5천 명인가 증가했는데 청년층은 그와 달리 21만 8천 명 정도 예. 줄어들었거든요. 21만 8천 명. 예, 그리고 네. 다른 지표들을 보면 고용률도 44.8% 그리고 명목 실업률도 청년의 경우 6.0% 정도로 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치는 이제 경기 전반 경기 침체의 국면을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2000년도 우리 코로나 이전 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나타났던 그 당시 어떤 청년 취업자 감소폭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가장 안 좋다. 하긴 대학문을 다서도 취업 못하는 우리 청년들 고개 돌려보면 참 주위에 많습니다. 청년들 인구가 좀 줄기 때문에 취업하는 사람도 조금 줄 수는 있는데 인구 주는 것보다 취업자가 더 줄어서 이렇게 고용률도 떨어지는데 이 고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고용률 자체는 이제 심각하게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왜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예. 취업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제 고용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취업률은 좀 다릅니다. 음. 꼭 고용되지 않아도 창업이나
프리랜서나 예. 이런 경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을 때 이제 취업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고용률은 저희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네. 대동소이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언론이나 음. 통계청 추이에서 우리가 이제 착목해야 될 것은 일을 잠깐 하다가 다시 쉬고 네. 일자리를 이제 들락날락하는 이제 반복하는 이제 아르바이트 성격도 많고요. 단기 알바했다가 예, 쉬었다가 아르바이트 알바했다가 이제 쉬었다가 시간제로-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네. 이제 자발적보다는 이제 비자발적 비- 일자리를 구하는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예. 또 이 고용률에서 우리가 이제 또 포착해야 될 것은 이제 잠시 나오겠지만 예. 이제 그냥 쉼과 같은 현상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니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 자체가 청년 고용률 취업률이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아,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예. 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예. 한국은 청년의 범위가 예. 대단히 이제 군이라든가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청년의 연령대가 15년 구간이 됩니다. 15세에서 29세니까. 보통 이제 15세에서 25세로 보는데요. 아, 청년 다른 나라 같은 예, 경우에는 이 유럽연합이나 OECD는 어. 15세에서 25세. 아, 그러면 청년 취업률 국제 비교할 때 좀 주목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 비교대로 하면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 청소년 연소 근로자가 있거나 대학교 아르바이트가 많아서 그런데 대부분 휴학을 하거나 군입대나 같은 과정이 있어서 네. 30대 초반까지도 그래서 한국은 청년 기본법상 34세 청년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34세까지 청년.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추이는 29세까지 네.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거 34세까지 넓히면 지금 현재 청년 실업 비중도 높고 고용률도 등락 폭이 대단히 네. 조금 코로나 이후에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비자발적으로 일했다가 그만뒀다가 단기적으로 일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이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제 청년 실업자 문제지만 그냥 쉬었다는 그런 청년도 지금 많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난 1월에도 그냥 쉬었다는 젊은 청년들 굉장히 많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들이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 예. 노동시장 참가를 본인의 어떤 그 자기 어떤 노동시간의 어떤 공급 측면인 본인의 이유 때문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기업 차원에서 예.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이 참가 자체를 제어하는 장벽들이 있거든요. 네. 즉 다시 말해서 하고 그냥 싶어도 쉬었다는 못한다. 거는 네. 뭐냐면 의지가 있거나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들 다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니트화 된 건데 네. 이제 뭐 일자리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학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네. 흔히 말하는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 훈련도 받지 않는 어허. 그런 세 가지 모든 어떤 상태에 있지 않은 친구들 니트라고 하는데 이 니트 비율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정책에서 청년 니트화를 가장 어려운 과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이 문제 해결하기 예. 가장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경기 침체라는 어떤 경기 변동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네.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노동시장 구조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대한 대안들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예.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쉬었다는 이 문제, 이제 구조적인 문제 한번 과연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우선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청년 취업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1월 통계를 보고 이제 다들 깜짝 놀란 거잖아요. 전체 취업자가 조금 늘었는데 청년층만 줄었다. 이 현상의 이유랄까? 왜 이런 게 심화되는지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은 이행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 학교를 졸업하거나 떠났을 때 음. 곧바로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취업 고용을 보는 지표도 있지만 예. 보조적 지표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도 하지 않고 고용도 안 되고 교육 훈련도 받지 않는 그냥 쉼 니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냥 쉬는. 예. 예, 이 비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높습니다. 아, 그냥 쉰다. 예, 특히 고학력 니트가 그냥 쉼이 많아요. 그래서 고학력 니트. 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백수라는 표현을 했지만 예. 지금 취준생, 예. 공시생 예. 이런 이제 집단이 거의 한 17%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거 되게 이제 구조적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진입할 개연성이 적은 집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연합은 2013년부터 예. 유스 개런티라는 청년 보장 제도를 정책 목표로 하고 유스 개런티. 네, 네. 청년 보장제라고 그럽니다. 뭐예요? 청년 보장제라는 게? 그래서
이 구조적인 청년 노동 시장의 미취업이나 그냥 쉼을 해결하기 위해서 4개월 이내에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조기 개입해서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이나 미스매치되는 일자리를 상담하고 구직 서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교과부가 예. 학교를 떠나야 고용노동부가 담당을 하거든요. 이 공백지가 있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고용 서비스는 졸업하고 6개월이 지나야 예. 서비스나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야. 예,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는 학교를 졸업하고 4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조기 개입해서 일자리를 불이치하려고 디딤돌을 만들려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한국은 너 6개월은 좀 버틸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 후에 미취업하면 구직 수당을 주거나 훈련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엊그제 뭐 대기업을 만나갖고 6대 경제단체하고 협약식 예. 이런 거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니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의 지금 청년 정책 중에 타겟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일 경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 경험인데. 네. 자기가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나 구체적으로 내 적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예. 일 경험을 이렇게 병행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청년 정책의 분위기를 잡아야 그래도 조금은 이 그냥심 니트 문제를 해결하지. 정부가 어제 발표한 120만 뭐 공공과 민간에서 일자리. 한다는 건 다 그거 노인 일자리는 여성 일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정부가 세심하게 네. 지금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냥 쉬었다는 일반 니트족도 늘어나는데 이게 다 구조적인 문제, 두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그 대안으로 지금 김종진 소장은 유럽 같은 경우에 졸업하고 4개월 안에 딱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브릿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까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하는데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와 어떤 공감하십니까? 이런 문제 우리 정부가 좀 너무 늦게 젊은 청년층의 취업을 위해서 좀 너무 늦게 활동을 건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일방적이지 않고 네. 노동시장 사이드에서 수급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뭐 정부의 개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잘 해주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동시장 공급 측면을 봤을 때 공급. 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청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선호하는 일자리 자체가 섹터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자체가 워낙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예, 청년들한테는 결코 매력적인 직장이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어떤 지원이나 밑빠진 물붓기식 지원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런 의지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까 뭐 일 경험이든 뭐 채용 연계 인턴십이든 이런 걸 제공하고 그런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자리에 지원들을 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낫다는 거죠. 이 말씀은 아까 일자리의 공급 측면,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서 대기업들한테도 반성할 점이 있는 게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이유로 들면서 대부분 경력직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신입 공채를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사전에 자기들 필요한 인력들의 인적 자원, 역량들을 배양시켜서 이미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입 사원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특화 직무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직업 훈련을 시키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을 직접 했거든요. 그게 비용들 다 사실은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뭐 연봉제 계약을 통해서 이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채용 문화, 채용 시스템으로는 결국 신규 채용에서의 어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제약 요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무조건 굉장히 좀 바꿔 나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동 수급에 대한 좀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좀 집중적으로 좀 특별하게 좀 관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견기업 양성이나 공급도 중요하고 또 이제 민간 대기업이나 이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좀 선호하는 일자리를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4대 시중은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은행들. 예. 그러니까 2022년에 1,880명 신규 채용을 했어요. 네, 4대 은행에서. 예, 4대 은행에서.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1,200명밖에 채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야 얼마나 퇴사했는데 이거밖에 안 뽑아요? 또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1,300명에서 1,500이 퇴사를 했거든요. 퇴사는 1,300, 1,500명 했는데 채용은 1,200밖에 안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매년 신규 채용은 시중은행이 적게 하고.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이제 줄어들고, 예. 중견기업의 일자리는 청년들의 눈높이나 이런 데 맞지 않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른들이 볼 때 예. 야, 너 니네 눈높이가 너무 높지 않아. 이 말만 할 게 아니라 예. 사회 전반적인 일자리 질을 높이는 걸 함께 해야만 우리가 맨날 취업 절벽, 고용 한파 네. 이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 중에 이제 중견기업에서도 좀 좋은 일자리에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하나를 좀 언급을 해주셨고, 또 우리 김종규 소장의 경우에 이제 은행 4대 은행을 얘기하면서 퇴직자보다 나가는 사람보다 뽑는 사람이 이제 적으니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러면 꼭 은행만이 아니라 이제 대기업도 아까 수시 채용을 하잖아요. 경력직만 채용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왜 대규모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 있는 수시 채용을 원할까? 왜 그럴까?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어떤 인사 시스템들을 보시게 되면 예전같이 이제 어떤 성장, 기업 성장이 뭐 확실히 보이는 시점이면 신규 채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전망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거이긴 하지만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시중은행이나 이제 금융 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익성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많은 퇴직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느냐. 신규 물론 저는 소인화라는 기본적인 어떤 신규 인력을 적게 채용하려는 그런 전략도 있지만 기존에 그 근무하고 계신 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 부담이 재직자들의 비용 부담. 너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은행이나 금융권들의 수익 구조에서 은행에서 지금 사실 조기 퇴직이든 아니면 희망 퇴직으로 나갈 때 받아가는 액수는 거의 억억 소리가 나는 정도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피해를 청년층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만일 금융계에서 이제 주 4.5일이나 노동시간 단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면 그 노동시간 단축에 상응할 수 있는 네. 임금에 대한 부분, 비용 이런 부분들을 감내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여유를 가지고 신규 채용으로 돌리게 되면 훨씬 뭐냐면 인력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네. 좋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게 바로 흔히 세대 간 고용연대의 중요한 틀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너무 보면 그 문제를 기업의 문제로만 돌리고 기업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 또한 약간의 어떤 지금 기업이 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경력직을 쓰고 언제든지 연봉 계약으로 인해서 인력 조정이 가능한 그런 인력 충원 정책을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에 대한 좀 반성적 차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기존에 재직하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 문제를 꺼려해서 신규 채용을 상대적으로 조금 줄여가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만약에 노동시간 단축, 요즘 뭐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주 4.5일제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있어요. 네.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된다면 비용을 어떻게 줄일지도 한꺼번에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앞서서 얘기한 재직자들의 비용 부담, 기존의 직원들의 비용 부담 관련해서 얘기되는 게 저겁니다.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급 체계, 임금 체계가 조금 신입사원을 뽑기 어렵게 만든다는 게 많은 대기업들의 얘기인데 혹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예. 전체 한 사람 총 인건비의 100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40~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 이제 복지나 기타 비용이 이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인력을 적게 채용해야만 비용 유인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금 체계가 예. 연공 사회로 호봉제로 말씀도 네.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만약에 이제 바꾼다면 직무급제로. 이렇게 바꾼다면 기업들이 그래 노동계에서 동의해서 직무급제로 바꾼다면 호봉제 없애고 예. 직무급제 없애면은 청년을 120% 채용할까? 아. 그렇게 트레이드오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직무급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을 많이 뽑지는 않을 것 같다. 바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정부나 기업이 원하는 그 방식이 옳다면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사회적 합의. 노동계에서는 임금 체계를 바꾸고 네. 그리고 일자리를 나누고 청년 일자리를 두고 다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모두가 상생하는 방식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원사이드로 일방향으로만 호봉제 때문에 인력 충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들이 최근에 연봉성과급제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은행들이요? 네. 그러면 매년 네. 신규 채용이 많아야 되는데 음. 점포는 축소되고 은행원이라는 뱅커는 줄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일자리 문제라는 건 단순히 임금 체계만으로는 보면 안 되고 네. 세대 간 연합을 정부가 견인해서 네. 사회적 대분 노사가 좀 양보해서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이제 직무급, 뭐가 지금 호봉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 들고 있는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려면 뭔가 노사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정부는 계속 주장하잖아요. 기업들에게 직무성과급을 도입하라, 직무급에 의한 호봉제를 포기하라. 그런데 이게 노조가 그렇게 적극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우리 김종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어떤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행기잖아요, 전환기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 중에서 만약 임금과 고용 부분에 서로 간에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이?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임금 체계의 변화를 단순히 기업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기업 내에서는 지불 여력이 있으면 호봉제든 연봉제든 줄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 보는 거지 다른 쪽에는 후방 효과가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직종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융이라든 정권, 이 업종에서 초기업적인 어떤 최소한의 뭐냐면 전체 임금의 70%나 80% 선까지라도 좀 통일된 임금 체계안, 그 네. 직무급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직무급을 기업 내에서 알아서 당신들끼리 해가지고 신입사원이나 나이 건설료 20년 된 사람이 똑같은 어떤 직무를 하니까 똑같은 월급을 주는 그런 직무급이 아니라 네. 초기업적인 직종별 업종별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네. 저는 굉장히 한국에서의 어떤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저는 동시에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직무급 임금 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뭐 사회의 기본적인 큰 약속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그게 쉽지 않을 가능성 걱정하는 측 양측이 있어서 과연 결론 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대화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까 김종기 소장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자리가 이게 큰 부족이 되니까 정부가 아까 경제 6단체장들하고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6단체장들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올해 좀 늘리자, 채용 시기도 상반기로 예산 빨리 쓰듯이 앞당기자 이렇게 약속했다는데 별로 아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퍼포먼스는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2003년에 IMF 외환위기 경제위기 위해 처음으로 정부가 예. 청년 실업 극복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까지 무려 17번의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어. 그럼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오늘 이 토론을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대로만 반복하는 걸 됐더라면.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협약은 중요한데 예. 실질적인 내용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저도 보도 자료를 꼼꼼히 봤는데 예. 구체적으로 경영계가 일자리 신규 상반기 앞당겨서 청년을 몇 명 채용했다는 이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제 6단체가 예. 이런 이제 경제 불확실성을 앞두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요. 예. 어쨌든 우리 사회 경제 주체가 적극적 역할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네.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 할당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할당이라는 게 있는데 3% 의무 고용 할당도 3%? 있는데 공공기관도 현재 안 지키고 있고 아. 두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불확실성에서 이윤은 향유하는데 예. 이윤이 적자인 기업에게 저희가 청년을 적극적으로 고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이런 한시적이라도 경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전년 대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정부가 거기에 맞게 좀 세제 지원이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위기 극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기업들이 직원들 채용할 여유가 있고 기업이 좀 투자를 계속 하겠다면 일자리를 좀 채용을 할 텐데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KDI에서도 올해 성장률을 지금 1.6%로 낮췄던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인들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니까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렵겠어요.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팩트를 보면 얼마 전에 인크루트가 이제 그 기업들에게 이제
올해 채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체 한 300개 이상의 기업들을 조사했는데 한 작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신규 채용 65.8% 정도가 답을 했어요. 네. 신규 채용 하겠다. 아. 근데 더 좀 걱정되는 거는 예.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기업들은 54%에 불과합니다. 그 음. 말은 뭐냐면 올해 상당히 말씀하신 고용 한파,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민간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게 되면 결국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정부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부 부문. 네. 공공 부분 자체에서 정부가 지금의 어떤 세수가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추경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상 이 청년들을 위한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민간 부분에 대한 채용을 하려고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와 동시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서 아까 말한 허드레 네. 저기 그냥 뭐 공공근로나 네. 단기 뭐 그 시간 네. 일자리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금 뭐 이 시대가 다 경제 시스템 바뀌고 있는 상황이면 시대 전환에서 기후 위기나 디지털 전환에 인구 절벽까지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전환시키는 시대 전환을 위한 뉴딜이라는 좀 약간의 큰 틀에서의 어떤 대규모 재정 투자가 동반되는 일자리 전략들을 저는 과감하게 네.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지금 늘 해왔던 연례 행사처럼 해왔던 이런 경제육단체와의 이런 정부의 네.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한테 큰 뭐 고용 효과, 메리트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부도 좀 답답해서 그랬을 텐데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자리 협약도 발표하면서 동시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중앙정부 지자체 합쳐서 1분기에 12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랬어요. 이 120만 개는 지금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120만 개. 이 120만 개는 청년만은 아니고요. 예. 공공부문 전체, 공공부문 중앙과 전체로. 지자체 245개 지자체에서 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5분에 사는 고령 어르신 여성 일자리입니다. 아, 청년은 그래요? 되게 이제 제한적이고요. 네. 이제 그나마 이제 고무적인 건 약 작년에 이제 올해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정부가 예. 21만 대학 졸업 예정자 전수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청년 일자리 선호도나 교육훈련 이렇게 해서 한 5만 명 정도를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청년의 일자리 맞는데 5만 개를 이제 어쨌든 일경험 인턴십을 아, 그걸 만들겠다.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도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공공근로 성격의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니라 질 높은 일자리를 이렇게 경제 위기 시에는 그러니까 반등 요인이 없거든요. 저희가 올해 트럼프 집권 관세 무역 지금 부가가치세 얘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요. 편에서 예. 민간은 제한적일 것 같고 공공이 숨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번에 이제 여야가 이제 추경 예.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 과제가 320개거든요. 일자리 과제가요? 아니 전체 과제가 전체, 예. 그중에 이제 청년 일자리 102개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100개가 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예. 도대체 제 조카는 왜 시골에서 백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효성 있고 괜찮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겉으로만 발표만 할 뿐이지. 예, 그래서 조금 더 촘촘히 보면 예. 특히 이렇게 고용 위기 시기에는 정부가 국가가 공공 부분에 적극 역할을 해줘야 숨통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이제 우리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민간 기업에 다 취업을 맡길 수도 없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논의가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야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의견이 좀 모아져야 되는데 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조금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을 가지고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 이런 취업 심각한 상황을 본다면 이런 생각은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만 원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 저는 지금 그 정부에서 추경 부분에서 대책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거 아니냐. 문제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25만 원 부분을 전 국민에게 뭐 쿠폰을 주든 아니면 지원금을 주든 간에 이것들을 한다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내수 진작에 정말 그 서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용처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지금 시스템에서 만일 25만 원 어떤 쿠폰 자체에 대한 것들을 좀 허술하게 예전에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사실 전 국민이 썼을 때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이분들이 그 현금을 과연 시장이나 내 서민 경제에 맞는 쪽에 쓸 것이냐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목적에 맞는 방법을 정확하게 수단을 합의한다고 한다면 거기 동의해야 된다.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 예산 자체를 집중적으로 저는 청년들이나 일자리 창출 부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투입하는 게 더 오히려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청년 취업 한파 그 방법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성공회대 국제학부 초빙 교수 김종진 유니온 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스트. 네,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관세 폭탄 발언 때문일까요? 아니면 M7으로 불리는 빅테크의 상승 탄력이 떨어진 걸까요? 뉴욕 증시는 작년보다 올 들어서 힘이 빠져 보이는데 서학개미들 발걸음을 다시 국내로 돌려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트럼프 폭탄 발언, 관세 폭탄 발언에 지금 교역 상대국들은 잔뜩 긴장해 있는데 그렇죠. 증시도 뭐 크게 위축될 거로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이게 그냥 까먹지 않고 네. 학습을 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네. 그 학창 시절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네. 수업 끝나고 나서 교실방 나가면은 네. 그 순간부터 내용을 잊어버리고 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집에 가서도 복습하면서 이제 그 배웠던 거 숙지하고 다음번 뭐 시험에 틀리지 않도록 예. 공부를 하잖아요. 네. 지금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관세 정책은 저희가 2018년도 당시 때 워낙 세게 주가 측면에서 두들겨 맞고 예. 일종의 매를 많이 맞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매를 좀 덜 맞기 위해서 시장 스스로도 트럼프 관세 행보 그 전략에 대해서 본인들이 연구하고 학습하고 그 과정들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폭탄 뭐 정치적으로나 뉴스상으로는 막 그 세상을 흔들어내고 네. 있는데 증시를 흔들어대는데 좀 그 한계가 있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라고 그러네요. 보고 있습니다. 뭐 좀 증시가 좀 내성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네. 빨리 적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증시가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인데 미국 경제 지표들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CPI는 조금 높게 나오기도 했는데 네. 또 소매 판매는 또 그쵸. 생각보다 많이 줄고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장단뿐만이 아니라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장단도 솔직히 어디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예. 불과 그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올해 뭐 상반기 금리 인하 글렀다. 예. 많이 인하해도 올해 한 번이다. 네. 이게 거의 뭐 지배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또 변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소비 지표 나오다 보니까 이미 뉴스 제목상으로도 금리 인하 기대 불씨 다시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수시로 뒤바뀌고 있는데 예. 결국에 앞으로도 저희가 미국의 뭐 소비 데이터나 고용 데이터 네. 혹은 이제 그 물가 데이터 여기에 따라서 전망은 실제 6월 FMC가 됐건 간에 매번 FMC 때마다 계속 바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네. 보고 어떤 있고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연내 금리 인하 2번 정도 아, 가능하다라고 2번 정도? 보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해서 9월까지 총 2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6월과 9월. 예, 물가도 요즘 헤드라인 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예. 연준이 중시하는 뭐 코어 쪽의 물가나 네. 혹은 개인 소비 지출이란 PCE 물가 이거는 지금 음. 내려가는 그림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고 고용을 포함해서 미국의 경기 모멘텀들이 지금 갈수록 별로 좋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아, 제가 그래요? 뭐 침체 온다
경기 냉각된다.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3, 4개월 동안의 미국 경기를 둘러싼 스토리텔링 예. 이거의 중심은 미국만 좋다. 그렇죠. 미국 골디락스다. 예, 맞아요. 노랜딩한다. 이 예외주의, 전망들이었는데 미국 예외. 그것들이 약해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 좋았던 거 모멘텀이라 불리는 거 꺾이기 시작했고 물가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6월달 FOMC 때 금리 인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주고 있지만 그래도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대체로 올해 한 2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을 네. 조금 기준점을 잡고 여러 가지 지표를 좀 판단해 보자. 그런 게 우리 네, 한정 연구원님 말씀이고요. 그런 기준점과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은 그럼 어떤가? 작년에 물론 주식시장을 주도했잖아요. 올해는 조금 흐름이 뭐 기업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주춤주춤한다 그럴까? 네. 탄력이 떨어진다 그럴까? 좀 어떻게 해석을 그렇죠.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M7 내에서도 그 두각을 나타내는 두 개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랑 테슬라. 엔비디아, 테슬라 그렇죠. 근데 이 두 개의 종목들이 요즘에 주가가 좀 시원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20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요. 애플 주가도 그 1월 말 이후로 보면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고 예. M7 내에서도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 이렇게 M7 간에 서로 다른 주가 행보를 보이는 패턴들 상당 부분 이어지지 않을까. 네. 적어도 이 패턴들이 조금 한 대로 모아지기 위해서는 예. 다시 헤쳐모여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후반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에서 그들이 이제 딥시크 사태의 이번 파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요즘에 엔비디아 이야기 나오는 게 야 딥시크와 같이 저사양 저비용 그러니까 예. 가성비가 좋은 AI 그 모델 나오면은 굳이 엔비디아가 만든 비싼 칩 쓰고서 그래, AI 쓸 모델 필요가 활용할 없지 필요가 않느냐.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회의론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엔비디아 진영 쪽에서 그 회의론에 대해서 본인들이 향후 수요나 또 그 가격 전망들, 업황 전망들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네. 그거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한 2주 정도 남았죠. 네. 이렇게 좀 지금과 같이 AI 쪽 하드웨어 업체들, 반도체주들은 주가가 조금 취약하고 예. 오히려 소프트웨어나 기기, 어플리케이션 업체들 이쪽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 분위기로 갈 거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때 뭔가 변곡점이 될 수도 네. 있다는 얘기인데 요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놀라운 게 메타입니다. 네. 메타 20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네. 어느 주가가 이렇게 20일 이상 계속 오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죠? 이거 통계를 한번 보니까 그 메타 전에 최장기간 올랐던 주식이 엔비디아가 17거래일 동안 올랐었더라고요. 아, 근데 17거래일. 그거를 이제 제끼고 네, 메타가 초월했네요. 등극한 거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딥시크 모델이 나왔을 때는 중국이 만든 거니까 약간 평가절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거는 전 세계 AI 시장에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시장의 그 도입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고 네. 그게 가속화되면 될수록 AI 시장 전반적인 파이가 커지면은 그 안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지금 가장 유망한 후보가 메타와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그쪽에 대한 기대감 주도권들이 현재 많이 모여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일 연속 엔비디아의 17일 연속 상승을 지금 추월했는데 뭐 20일간이나 올랐으니까 너무 계속 오르면 또 꼬꾸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제 숨고르기는 나타날 건데 주도주가 한 번 되면은 숨고르기 나타나더라도 그 아래에서 이제 주가 조정의 강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보통 이제 주도주로서 힘을 상실하려면은 주가가 고점 대비 10% 이상 꺾어야지 야 이제 주도주 힘 빠졌다. 다른 거 챙겨보자라는 게 있는데 지금 메타를 포함해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그 정도의 조정 정도는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지금 빅테크가 조금 주춤거리는 사이 우리 시장 오랜만에 좀 괜찮아 보여요. 작년에 뭐 사실 네. 코스피, 코스닥 보면 세계 꼴찌라고 해도 그렇죠.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 좋았는데 올해 벌써 코스피 한 8% 이상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이거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우리 증시 환경이 뭐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근데 환경이 달라진 것도 저 이제 헤드라인 이거 뒤에 정황만 보면은 분위기가 많이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저 나올 때마다 이제 한국 증시 어쩌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네, 이제 걱정도 많이 헤드라인들이 했는데. 많았었는데 네.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 환경들이 많이 호전됐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도 작년 하반기부터 너무나도 이제 다른 국가 대비에 비해서 성과가 안 좋다. 거기에 따른 좀 기술적인 보상,
기술적인 되돌림들이 있는 것 같고 예. 더 나아가 환율과 같이 증시였고 그 환율 불안도 저희가 조금 상당했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아, 뭐 예. 1,500원 가는 건 네, 시간 네, 문제다라고 네. 했는데 환율 문제도 조금 안정이 되고 또 그 국내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던 기업들 돌아가면서 긍정적인 순환매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연초 이후에 계속 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네.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또 기술적으로 단순히 가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네.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세잖아요. 코스닥이 더 상승폭이 크죠. 그렇죠. 코스닥 네. 지금 아마 봤을 때 전 세계 수익률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사실 작년에 코스닥 수익률이 전 세계 꼴찌였었어요 거의.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반등 그 측면들이 강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더 위로 세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상징적인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2,800, 2,900 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확보돼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전제 조건은 아직 확보가 덜 됐다. 아, 우리 이익 개선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 4분기 실적 시즌 말고 예. 그 4월달, 5월달에 있는 1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이익 바닥 잡고 올라간다. 그 전망들이 뒤바뀌는 그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예. 이제는 조금씩 상단 저항은 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수익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게 있어야만 네. 그 탄력을 좀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우리 시장이 모처럼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 즐거워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왜 계속 순매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죠? 벌써 지금 한 7, 8개월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연초 1월달 한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래도 거의 2조 가까이 샀었다가 네. 이제 그 1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팔기 시작하면서 네. 월간으로 보면은 7개월 연속 순매도고요. 7개월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7개월 이상 순매도를 했던 게 2007에서 2008년 사이 그때 11개월 동안 순매도를 이거 했었거든요. 금융 위기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금융위기 임에도 금융위기급 뭐 사태가 전혀 아닌데. 재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는 네. 그 중간중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이제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우리나라 이제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인 불안들이 된다라는 거. 네. 또 이익에 대한 불안. 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익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 세 개의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여기서 반대로 외국인들이 더 팔까? 7개월, 팔까? 8개월 연속 팔까? 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그래요?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들고 있는 지분율이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순매도를 많이 하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가장 그만큼 낮은 과도하게 비율. 매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예. 보고 있고 제가 아까 외국인들의 순매도의 요인 중 3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중 2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 관세에 트럼프 관세하고. 대해서도 지금 시장은 학습해 가고 있고 예. 또 이번 관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무역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나 또 그 관세 같은 FTA 재협상 이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정정 불안들 다분히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으니까 이 2개의 문제는 거의 해소가 됐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팔까라고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래요? 이제 마지막 퍼즐은 그거죠. 본격적으로 사기 위해서는 네. 이익이 바닥을 찍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있어서 예. 순매도 강도가 이제 멈춰지는 구간, 순매도 순매도. 작업이 마무리되는 구간 지금이 이 정도로 보시면은 적절하다. 네, 이렇게 보고 그러네요. 지금 7개월째 이어져 온 외국인의 순매도는 우려했던 관세라든지 환율 불안에 대한 게 조금 약화되면서 서서히 이제 이제 마무리되는 매도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익을 증가할 거를 바탕으로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지. 우리 시장 요즘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게 상승을 주도하는 게 방산주와 조선주입니다. 네. 참 방산주 대단히 지금 실적이 좋고 그래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조선주는 조금 약간 변동성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주가 어떻습니까? 자체가 예. 워낙 조금 뭐 단기간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들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그래도 그 조선이랑 기계 이게 사실상의 방산 테마거든요. 조선과 방산 테마 기계도? 같은 경우는 뭐 방산주, 조선주 따로 분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사실상의 조선주도 LNG 수출 프로젝트 그 수혜 말고도 군함 건조에 대해서 구조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미국 군함 건조. 방산으로 같이 포함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네.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 비싸니까 어느 정도 숨고르기 장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전 세계 구조적인 변화 여기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이 될 거다. 방산주가. 네, 그가 네. 만든 구조적인 변화는 뭐냐라고 네. 보면은 지정학적 불안이죠.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러시아 쪽을 중심으로 휴전을 진행하다 보면은 예. 우크라이나에서 과연 협상을 할까? 아, 또 이 우크라이나 생각도- 반발. 그렇죠. 예. 또 이거는 유럽 측에서도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게 만약에 러시아랑 미국이 중심을 짜서 휴전을 한다면은 그 지난 뭐 2, 30년간 전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불문율로 여겨왔던 게 깨져버리게 되죠. 어떤 부분? 무력으로 다른 나라 영토를 지배한다. 예. 이거를 깨트려 버리는 거니까. 침범에도 그를 용인한 꼴이 그쵸. 돼버린다. 그렇게 예. 되면 각국들로 하여금 이제 더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 더 심해질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국가들 모두 다 방위비 지출은 이전보다 늘리겠죠. 그래서 저도 이 방송 오기 전에 좀 데이터를 몇 개 찾아봤는데 예. 그 작년 대비 그 2023년 대비 24년에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 증가율을 보니까 예. 그 평균 거의 뭐 100%대 2배 이상 증액을 했더라고요. 아, 독일이 그래요? 한 아. 98%, 또 오.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0%대. 뭐 그다음에 대부분 서유럽 쪽, 북유럽 쪽들 어. 이쪽들도 그 방위비 지출 금액이 거의 2배 이상 다 증액을 했어요. 그렇게 늘렸는데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 대해서 더 늘려라. 유럽의 그쵸. 방위는 유럽 국가들이 책임져라 그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트럼프가 압박을 하지 않아도 그들 입장으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도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이 무기 같은 것들이겠죠. 그게 저는 이제 방산주가 그 중장기적으로 예. 그 구조적인 이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메인 업종 테마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네, 생각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근데 조선주를 포함한 조선주도 방산주 범위에 놓고 본다면 방산주가 조금 더 길게 내년 그 이후까지도 네, 좀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게 방산과 조선 외에 또 혹시 좀 올해 그렇게 좀 주목을 해야만 할 많은 수 있는 분들이 어떤- 주목을 하고 또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업종은 반도체겠죠. 삼성전자를 포함한.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메모리 쪽에서 가격 반등 신호가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HBM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쪽의 주가가 좀 휘청거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이전보다는 좀 높지 않고 네. 그렇게 되니까 반도체 이외에서 대안을 좀 많이 찾는 게 현재 상황이고 예. 지금 핵심적인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방산주였고 음. 그 다음으로 뭐 주목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는 메타랑 비슷하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종들. 소프트웨어 예, 업종들. 여기도 2월 초에 주가가 한번 불을 뿜었다가 네. 지난주 중반부터는 약간 주가가 조금 쉬고 있는데 예. 여기도 역시나 그 투자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이거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 있고 예. 또 2월달, 3월달 이제 그 저희가 매년마다 단골 메뉴처럼 다가오는 주총 시즌이잖아요. 주총이죠.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주 환원에 계속 주력하는 업종들. 그게 이제 뭐 금융주가 저는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뭐 트럼프의 관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증시 방향성을 부러뜨릴 것 같지는 않은데 변동성은 시장은 계속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흔들림에 우리가 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하거나 배당 많이 자사주 하고. 소각을 통해서 예. 그 주주 수익률 개선시켜주는 주주 환원 업종 금융주들은 저는 포트의 일정 부분 들고 갈 필요가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주 환원을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금융 쪽, 금융 회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는 과연 어떤 바로 조금 뭔가 소비, 메모리 업황의 네. 좀 개선이 조금 더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이건 이제 좋아질 거라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할 것 같은데 그게 뭐 당장 뭐 이번 주 다음 주는 아닐 것 같고 네. 한두 달 정도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청년 취업 심각하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기업들은 빈자리를 경력으로 채웁니다. 대학문을 막 나선 청년들은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죠. 연차가 쌓이면 무조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 체계와 강성 노조가 걸림돌입니다. 기업들이 신규 신입 공채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대규모 투자라도 하게 되면 채용을 늘리겠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청년 취업 빙하기는 점점 길어집니다.
SBS 피지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